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 요소 설계 4주차 수요일 영상입니다. 오늘이 오늘 나사, 리벳, 용접, 스프링 요걸 할 텐데, 스프링이 원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저와 공부하는 이 분반 말고 다른 분반에서 스프링 쪽에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이쪽을 좀 비중을 높여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비대면이라. 스프링을 따로 떼어서 좀 비중을 높여서 할까 저도 생각했는데,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너무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는 기계 요소 설계를 기어 같은 경우는 조금 몇 가지만 설계를 해주면 되죠. 근데 기구적인 그러니까 치수, 기구의 형상 이런 측면에서 선정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스프링은 사실은 보다 더 원론적인 역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되거든요. 물론 치수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설계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스프링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한 학기 강의 내용을 스프링만 하는 학교나 과목도 있거든요. 물론 스프링을 우리처럼 기계 요소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기계 요소에다가 소음, 진동 부분까지 확장이 되고, 여기에 더 확장이 된다면 진동이나 소음을 제거하는 제어까지 확장이 되긴 하는데, 이 영역을 다루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여기 같이 넣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사, 리벳, 용접 이런 경우는 그다지 비중을 가지고 공부할 부분들이 아니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용접은 약간 다르죠. 용접은 얘는 기구적인 설계 능력이 필요한 거고, 얘는 역학적인 설계 능력이 필요한 건데, 용접은 이건 기능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건 기능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용접을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걸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느냐? 전혀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용접 하나만 좀 살펴볼 테고, 나머지는 그냥 덮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용접을 실무적으로 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용접도 비중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낮춰서 오늘 4가지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기계 요소 설계를 대면 강의를 했다 그러면 축과 키, 축이음 하고 브레이크 좀 하고 기어, 베어링 하다가 이제 나머지는 다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저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의미가 있는 기계 요소 설계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무엇이냐? 공지가 떴어요. 학교 공지가. 당연히 떠야지 되는 공지가 역시나 떴더라고요. 우리 요때 한 대략 요 정도까지를 비대면으로 추가 연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비대면 강의가 추가 연장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중간고사잖아요. 중간고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 이렇게 정했어요.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중간고사 비중이 원래 40%였고 기말이 40%였고 팀 프로젝트에 의한 과제가 20%였거든요. 근데 이미 팀 프로젝트의 과제 비율을 앞에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쭉 과제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간고사의 반을 잘라서 20%는 그냥 놔두고 20%를 더 가져와서 과제를 40%로 하는 걸로. 과제의 비중이 이제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매주 과제에 신경 써야지 출석도 확인되고 점수도 채워나갈 수 있고, 예.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건 뭐 계속 이어서 쭉 과제 내는 거죠, 뭐. 대면을 하든. 물론 대면하면 요 과제 비중에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매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나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중간고사 20%에 대해서 정해야지 되는데, 미리 챙기지 않고 중간고사 요때부터 챙길 거예요. 어떻게 챙길 거냐면 20%는 우리 그 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온라인 화상회의하는 프로그램.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게 여러 명이 들어가면 사실 엉망이거든요. 누가 말했는지 확인을 못해. A라는 학생한테 질문을 했는데 F, D, 뭐 Z 학생이 막 얘기하면 얘가 이 학생이 얘기했는지 이 학생이 얘기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상회의 할 때 뭐 한 4명 정도 접속해서 쭉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중간고사를 하긴 하는데 줌 화상회의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비중을 낮춰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비중이 낮아졌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최소한의 인원이 접속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제가 문제 리스트를 한 100개 정도 뽑은 다음에 이 문제는 이미 공지한 대로 이 기계 요소에 대한 명칭, 최소한 알아야 될 그 각각 파트에 대한 명칭, 예를 들어서 뭐 기어다, 그러면 기어의 형태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기어 설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치수, 이런 것들, 그것을 한 100개 정도 쭉 만든 다음에 난수, 그러니까는 임의로 문제를 딱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문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화면에 딱 보여주면 이 4명의 학생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저한테 채팅으로 답을 딱 알려주면 돼요. 이게 4명을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한 명 한 명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총 100개 이상의 문제를 제가 준비해 놓고 무작위로 하나 선택해서 문제를 내고 맞추냐 못 맞추느냐. 근데 문제를 하나만 하면 당연히 너무 일반적이고 재미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운 좋게 알면 100점 모르면 빵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5에서 10문제 정도를 낼게요. 그래서 문제를 쭉 하고 그거에 대해서 100점을 하고 20%에 해당되는 100점을 하고, 요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죠? 45명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4명씩 잘라서 빨리빨리 만약에 접속이 잘 되고 원활하게 잘 뭐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서 원활하다. 그래도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며칠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전국 그 대학교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중3, 고3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어서 계속 확장해서 전 학년 초, 중, 고, 대 학생이 지금 다 온라인
공부를 하고 접속을 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대략 뭐 한두 시부터 5시, 6시까지는 정말 상황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오전일 테고, 오전 뭐 11시 전후? 오전보다 저녁 때가 더 안 좋구나. 저녁 때가 더 안 좋고, 오전이 그나마 낫고, 오전 중에 아주 이른 아침은 회사에서들 많이 쓰는지 약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쭉 쓸 수 있는 게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가장 뭐 상대적으로, 물론 상대적으로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네트워크가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수업 강의 시간하고 좀 안 맞긴 한데, 지금 강의 시간대에 만약에 이 수업 이렇게 이 중간고사를 치르면 중간에 끊기거나 뭐 변수가 많이 생기면 공정성 문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예 뭐 20명 30명이 이미 진행됐더라도 그걸 다 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얘네들 점심시간으로 해서 며칠 동안 나눠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예. 대신 누가 먼저 시험 보고 누가 나중에 시험 볼지도 정해야지 되겠죠. 그것도 이거를 무작위로 그냥 선정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선택하죠. 이 3일 동안 최대 이제 4일 동안 나눠서 시험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시험에 대해서 약간 또 앞뒤가 안 맞네. 그죠? 대면 강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긴 하지만 요렇게 해야지 되겠다. 요렇게 29일부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면 6일 동안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요거 빼고 요날 이렇게 4일 동안 점심시간에 고사를 본다. 하지만 요거 누가 먼저 볼지는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로 괜찮은 시간, 나는 이때 하겠다 저때 하겠다, 난 빨리 하겠다 천천히 하겠다, 요거죠. 이메일로 보내는데 이건 선착순으로 정할게요. 그래서 23일이나 29일, 늦어도 23일? 요 전후로 해서 제가 그 리스트를 공지를 하고, 그 공지한 내용에 따라서 줌 프로그램을 각자 설치하신 다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줌 프로그램은 PC를 권장하긴 하는데, 스마트폰도 원활히 작동하니까요. 예, 그건 편한 대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자, 바로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나사부터 볼 텐데, 나사는 뭐 누구나 너무 흔하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스크류다 하면 나사인데, 이런 형태의 나사인데, 여기에 나사산, 요 나사산 있잖아요. 요거 나사산이 나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되겠죠. 어찌됐든 나사산이 나선형의 홈이 있는 체결장치다. 체결장치인 것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플레이트랑 이 밑하고 체결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사를 선정하는 사실 치수가 되게 많아요. 뭐 골도 있고, 뭐 산의 끝도 있고, 나사산의 각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사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설계 요소는 피치랑 바깥지름입니다. 바깥지름. 버니어 캘리퍼스나 뭐 이런 걸로 이 나사산의 이 골지름이나 중간지름 재려면 이게 직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데 이 대각선의 치수를 쟀냐 마냐 뭐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딱 치수를 잴 수 있는 바깥 지름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잴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생산해서 그 구격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바깥 지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치는 요 나사산의 간격이죠. 피치를 나사산의 간격 뭐 몇 밀리미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 몇 밀리미터의 나사의 개수가 몇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요즘은 뭐 측정이 원활히 잘 되니까 수공구든 뭐든 공구든 워낙 좋기 때문에 요 피치 이렇게 미리로 하고, 간혹 이거를 인치 단위로 하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맞는데 어떤 미리 단위로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인치 단위의 나사를 스크류를 구해다가 막 하려고 그러면 앞부분은 들어가는데 그 뒤는 절대 안 들어가고, 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인치냐 미리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뭐 대부분 미리 단위를 쓰니까, 특별한 경우는 인치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설계 요소, 설계상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피치랑 바깥 지름이다. 그래서 뭐 나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보면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화면에 잘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나사 방향이 뭐 오른 나사냐 왼 나사냐도 중요하고, 뭐 일중이냐 이중이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뭐 머릿속에 남을지 모르겠는데 애써 남길 필요 없고요. 삼각나사, 사각나사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둥글다, 톱니다, 사다리꼴이다. 이것도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순나사가 있고, 얘는 앞나사. 그러니까 플레이트나 뭐 너트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이 안에가 이제 뚫려 있는 거죠. 여기가. 이게 앞나사고. 종류는 뭐 육각 볼트에 뭐 둥근 머리, 작은 납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 알잖아. 십자냐, 일자냐, 아니면 육각이나 뭐 이런 것만 뭐 확인되면 되지. 예,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게 없다는 거는, 이건 굳이 뭐 공부한다? 공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나사가 있다. 나사가 있고, 또 볼트가 있어요, 볼트. 볼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볼트들에 대한 얘기인데, 관통 볼트라는 게 있고, 얘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위쪽에 너트로 체결된 거. 그러니까 관통돼서 너트, 앞뒤를, 한쪽을 스패너로 꽉 잡아주고, 다른 쪽도 스패너로 돌려서 꽉 조여야지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관통 볼트고, 얘는 탭 볼트인데, 보통 알루미늄이든 뭐든 이렇게 가공해서 쓰는, 기계를 직접 가공해서 만들 때는 탭 볼트를 대부분 쓰거든요. 탭 볼트는 이 아래쪽 기구물 자체가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야. 가공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탭을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구멍으로 쏙 집어넣어서 돌려서 체결한다. 이게 탭 볼트. 스터드 볼트는 볼트랑 이 플레이트랑 이렇게 따로따로이긴 한데, 강하게 압착을 시키든 용접을 하든 거의 일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플레이트를 넣고 쭉 너트로 고정을 하는 거죠. 너트만 돌려서. 간혹 이제 도로나 인도 가다 보면 신호등이나 뭐 CC 카메라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블록 이렇게 심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나사산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뭐 전산 볼트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밑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스터드 볼트로, 이걸 스터드 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기구물을 올리고 너트로 꽉 조이는 거. 뭐 나머지 뭐 이 또한 별거 없는 것 같아. 예, 그죠? 다음
스크류처럼 체결용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스크류는 드라이버로 돌려서 체결하거나 다시 체결을 풀 수가 있잖아요.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영구적인 이음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리벳입니다. 리벳. 여기 보면 이거 이미지가 잘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은 두 종류의 리벳이에요. 이게 하나는 자세히 보면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리벳이 이렇게 둥근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 근데 어떤 리벳은 보면 구멍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둥글게 돼 있어. 얘가 그런 것 같은데 특이한 경우죠.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리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다음 장에 볼, 그러니까 약간 현대식 리벳이라고 해야 될까? 편의사항이 들어간 좀 사용하기 편한 그런 리벳이고, 이 리벳은 전통적인 과거의 리벳이죠. 예전의 리벳이라면 리벳을 거꾸로 일단 그려야지 돼.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은 약간 연한 재질로 이런 리벳을 만들어 놓고 판과 판을 이렇게 맞댄 다음에 판 사이에 이제 당연히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꽂아 놓은 다음에 모루라고 하죠. 단단한 모루에 구멍이 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에 리벳 모를 이렇게 갖다 대고 위에서 망치로 때려요. 쾅쾅. 그럼 얘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체결이 되는 건데, 이 이미지의 그 실질적인 출처를 모르고 실제 이렇게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상은 그래요. 얘네들을 쭉 모루가 이제는 뭐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모루도 있는데 작은 모루도 있으니까 모루에 대고 쭉 받고, 또 이쪽 곳은 어느 정도 형상이 다, 이 기구가 다 나온 다음에 현대식 리벳으로 땅땅땅땅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대식 리벳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블라인드 리벳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블라인드 리벳은 요렇게 생긴 리벳을 플레이트 사이에 껴서 이렇게 안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리벳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보통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그 안에 햇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햇이 바로 요 부분이죠. 요거죠. 그리고 이거는 수공구인데 전동공구도 있죠, 당연히. 여기에다가 얘를 요 핀을 여기다 딱 꽂아갖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요. 이렇게. 그럼 요 핀이 쭉 들어가게. 그리고 플레이트랑 플레이트 사이에 구멍 뚫려 있는 곳에 딱 갖다 대고 얘를 손으로 딱 누르면 이 핀을 잡고서 쫙 뽑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됐죠? 리벳 또한 뭐 별거 없어요. 뭐 리벳을 우리가 설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리벳도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 용접입니다. 용접은 그냥 한글로는 그냥 용접이라고 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웰딩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이제 용접이고, 사실은 납땜? 이것도 납을 녹일 때가 납땜이지. 근데 뭐 일반적으로 납땜이라 하면 이제 블레이징과 솔더링이라고 나눠지는데, 솔더링이라고 보통 많이들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PCB나 뭐 이런 거 전자부품을 사용할 때는 다 솔더링이죠. 솔더링과 블레이징의 차이는 뭐 대략 블레이징은 450도 이상에서 녹인다. 솔더링은 뭐 한 250도에서 300~400도 요 정도 선에서 녹인다. 중요한 건 용접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아예 플레이트랑 플레이트를 딱 붙일 때 이 플레이트도 같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튼튼하죠. 근데 주의할 거는 이 플레이트의 뒤쪽에
열 변형이 막 생겨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용접해야지 막 이 부분만 용접봉으로 열심히 이렇게 잘 붙인다고 해서 정말 튼튼해지느냐,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접은 사람의 기능적 숙련도에 따라서 너무 큰 결과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인건비의 차이도 많이 나고요. 당연히 가능한 사람도 정해져 있고, 하지만 위험하다. 자, 납땜에 대해서는 용접봉만 녹인다고 코멘트가 돼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트나 어떤 부품이 있으면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 다른 용접봉만 녹아서 여기에 들러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정하는, 뭐 양쪽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용접을 연습해서 용접 전문가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용접 웰딩은 다 생략하는 걸로, 지금 솔더링만 좀 같이 보는 걸로 하죠. 솔더링은 왜냐면 요즘 뭐 기계과도 납땜 많이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게 이미지에서 보듯이 이제는 쭉 IC 칩을 납땜을 하는데, 이건 뭐 전문가 아주 깔끔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이쁘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좀 연습을 좀 해야지 돼. 바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게 PCB, 요 파란, 초록색이죠. 초록색. 요 PCB 있죠. PCB. 뭐 서큐트 보드라고 돼 있지만 어찌됐든 요 보드에 LED를 배치를 해요. 그럼 LED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꺾어서 잘라서 이곳에 배치를 딱 LED를 했다고 치면 PCB LED 다리에 연결되는 구리, 재질이 있죠. 코퍼 패드라고. 이 부분과 이 다리와 연결해주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곳에 솔더라고 하는 납을 녹여서 완전히 땜질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순서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보조적인 재료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 물론 이제 실납이 제일 중요하죠. 실납과 인두는 제일 중요해. 인두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 뜨거운데 몇백 도 되는 뜨거운 거를 막 공중에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얘를 배치해주는, 잡아주고 있는 뭐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에 의해서 온도 조절까지 되는 스탠드도 있긴 한데, 뭐 스탠드랑 인두 그리고 실납이 당연히 제일 중요해. 이 두 개는 기본이고 이 두 개만 있어도 사실은 다 진행되긴 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되려면 인두의 요 팁 상태도 깨끗해야지 되고, 실납도 잘 녹아서 융착이 잘 돼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실수할 때에 대한 그 대응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솔더링 페이스트, 그러니까 송진이라고 뭐 생각하면 되는데, 송진이죠. 송진인데 여기에 실납을 쫙 꽂았다가 빼면 실납에 송진이 싹 묻어요. 윤기가 사르르 흐르는 상태. 아니면 덩어리를 살짝 더 보일 수도 있고, 뭐 괜찮아. 이걸 하면 융착이 깔끔하게 잘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그 인두의 팁을 여기에 잠깐 넣었다 빼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인두 팁의 표면에 살짝 코팅되는 느낌으로 깨끗해지거든요. 뭐 그런 의미로도, 그런 용도로도 쓰이긴 하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양초를 써도 돼. 양초에 인두를 이렇게 쭉 갖다 대면 쭉 녹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두 팁이 깨끗해지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는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부분을 깨끗하게 코팅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인두팁에 막 납이 묻고 이물질이 막 묻거든요. 계속 쓰다 보면. 그럴 때는 클리너에 넣었다 빼면서 깨끗이 닦아주는 거죠. 이 클리너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미세하게 가공된
금속 재질의 코일 덩어리, 여기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긁어내면서 닦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정기적인 음이온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뭐 어찌됐든 그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쭉 했는데 잘못했네, 다시 떼어내야지 되네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녹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녹이면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녹인 다음에 납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게 이제 흡착기죠. 이게 주사기 같은 형태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쭉 여기 안에 스프링이 있어. 여기도 스프링이 있네.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게 쭉 핸들이 빠져나와 있는 것을 사람이 쭉 집어넣고 스프링이 압착되면서 쭉 갔다가 이 끝부분, 흡입하는 부분 앞에, 그러니까 납이 녹아있는 부분에 이곳을 갖다 대는 거죠. 갖다 댄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쭉 빠지면서 납을 흡착을 한다. 그리고 다시 얘를 누르면 안에 굳어진 납이 똑똑 여기서 떨어진다. 예, 이건 이제 납땜을 혹시 실수했을 경우 다시 떼야지 될 때, 그때 쓰면 되는 건데, 순서를 얘기를 할게요. 이 솔더, 실납에다가 페이스트를 좀 붙이고, 팁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이 PCB나 핀에다가 갖다 대는 게 아니고요. 얘랑 얘를 붙여봐, 공중에서. 그러면 실납이 사르륵 잘 녹죠. 녹지 않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적정한 온도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때는 작업하면 안 돼. 그냥 놔둬야지 돼. 급한데, 야, 뜨거워. 이 정도면 충분히 뜨거워. 그냥 해봐. 이러면은 제대로 여기 융착이 안 되고 이렇게 들뜨거든요. 들뜨면 전기적인 특성도 많이 망가지는데, 심한 경우는 그냥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대봤을 때 실납이 사르르 잘 녹지 않는다? 그럼 절대 대지면 안 되고, 사르르 녹는다?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르르 녹으면서 붙어있는 이 납도 다시 클리너로 털어내고, 페이스트 다시 묻히고 한 다음에 인두 팁을 먼저 대요. 인두를 여기에 요 구리판하고 핀 둘 다 동시에 딱 닿게 여기 계속 대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과 두 개의 온도가 스르륵 오를 거 아니? 계속 오른 다음에 충분히 올랐다 그러면 실납을 팁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걔네들한테 갖다 대. 팁과 걔네들과 얘네들 같이 놔도 되고, 아니면 뭐 충분히 온도가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팁에 살짝 대도 되긴 하는데, 거의 뭐 같이 된다는 느낌으로 갖다 대면 스르륵 녹아요. 충분히 녹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액체 형태로 잘 붙는다, 잘 붙었다 하면 납은 적당히 한 다음에 떼면 되고, 충분히 붙었다 하면 인두도 떼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가만히 뒀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납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일은 있을 거다. 그래서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문제 스프링인데, 지금 앞에 세 개는 사실은 뭐 상식선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명칭도 굳이 특별한 게 없고, 나사의 단이랑 피치랑 지름 이런 거 보는 것만 좀 기억해 두면 별거 없는 내용들인데, 스프링은 시작하면 사실은 끝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스프링의 형태를 보면, 이 스프링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름의 스프링이구나, 대략 이런 용도로 쓰는구나, 그것까지만 살펴보는 거죠. 자, 일단은 원통 코일 스프링 종류를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압축 코일 스프링이고, 이게 인장 스프링이고, 위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얘도 뭔가 밑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실린더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축을 한다는 거는 지금 얘네들 전체적인 주변
부품들하고 이 스프링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은 그냥 말 그대로 눌리기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원상태로 펼쳐지는 특징만 가지고 있다.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인장은 외부의 힘으로 늘렸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원상태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스프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인장형 스프링 보면 이 끝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크에 뭔가 물건을 걸 수 있게. 후크 없으면 쓰기가 너무 어려울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들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모두 후크 모양의 고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인데 얘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렸다 좁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얘랑 얘에 의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식의 코일의 비틀림을 활용한 스프링이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다. 다음은 이제 판 스프링, 플레이트 스프링인데 보통 플레이트 스프링이다 하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겹이 이제 쌓여 있는 거야. 원래는 요 밑에 조그만 판 스프링 하나 있고 또 위에다가 더 큰 거 두고 해서 여러 겹을 붙인 거죠. 그 여러 겹을 겹친 이유는 하나의 판으로는 내가 원하는 강도랑 특성의 그런 응력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좀 약하니까 여러 겹으로 계속 덧댄 거죠. 덧대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힘을 이 스프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다. 지금 얘가 지금 요건데 이게 자동차 바퀴예요. 자동차 바퀴를 그냥 반 자른 거고 얘도 자동차 바퀴를 반 자른 건데 이게 뒤쪽 바퀴겠죠, 당연히. 화물차 뒷바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물차 뒷바퀴에 구동을 이쪽 축으로 하는데 얘가 바퀴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탱해주는 용도의 스프링이 여기 판 스프링이 사용된 거죠. 요게 사용된 거죠. 판 스프링이 꼭 이 형태로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도 사실 그 전자제품 뜯어보면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다른 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여기저기 쓰이고 있고. 자, 판 스프링. 다음은 스파이럴 스프링, 태엽 스프링이라고 해야지 되나 이걸? 이건 뭐 시계 같은 거 요즘 시계 뜯을 일이 없구나. 뭐 장난감이나 여기저기 있죠. 뭐. 다음은 링 스프링. 링 스프링은 의외로 볼 일이 없죠. 이거는 자동차 관련된 학과에서 좀 많이 보나? 왜 자동차 엔진에 보면 피스톤, 실린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랭크 축 뭐 해갖고 막 뭔가 이렇게 돌리는. 근데 여기 엔진실 안에 위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폭발되면서 얘 실린더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지 되는데 이 사이로 막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실링도 뭐 하지만 스프링도 넣거든요. 뭐 요런 거로 봐야지 되나? 요런 거 이 모양이 좀 그렇긴 하다. 원래 이 모양의 요게 매끄러운 게 좋은데 여기 쬐끄맣고 이렇게 이걸 끼워 넣는데 위아래로 끼워 넣으면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서 또 빠질 거 아니에요, 시간 가면. 그래서 아예 그냥 실린더 표면에 홈을 이렇게 표면을 왕창 내서 아예 빠질 일 없게 한 다음에 옆으로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어떻게 끼워 넣냐면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이 작은 홀 2개 기준으로 찝어서 강하게 벌리면 얘가 쭉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쏙 집어넣고 딱 공구를 빼면
스프링에서 꽉 조여지고. 이게 어찌됐든 링 스프링이다. 뭐 눈으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죠. 아, 의외로 이런 것들 많이 쓰이는데, 그죠? 링 스프링. 원래 이게 스프링의 용도랑 약간 다르긴 한데, 축을 이렇게 가공했는데 바퀴를 놓는데 바퀴가 빠져. 여기 뭔가 이렇게 잡아줘야지 되는데, 그때 여기에다가 살짝 홈을 이렇게 내고서 이런 것들 여기에다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 바퀴가 안 빠지게 옆으로. 자, 링 스프링. 다음은 토션바. 이것도 판때기인데, 그냥 뭐 원통형의 바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지처럼 플레이트 형태 같은 바도 있겠죠.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사각기둥 같은 바도 있을 테고, 이건 만들기 나름이고 용도에 따라서 형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스프링이에요. 그래도 보통 자동차 지금 요 빨간 게 토션바라고 지금 지칭이 돼 있는 건데, 토션바가 사실은 예전에 탱크를 만들던 시절, 그때 고안이 돼서 사용이 되다가 지금은 자동차에 뭐 이런 코일형 스프링도 있고 안쪽에 다른 스프링도 있고 뭐 한데, 자동차에 좀 남아있네요. 이 다음은 벌루트 스프링. 요건 이제 태엽은 평면에 이렇게 쭉 감겨 있는 건데,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차긴 한데, 대부분 스프링들이, 이거는 코일형 스프링에 비해서 강한 힘이 작용할 것 같다. 강한 힘을 작용해도 충분히 버티고 충분히 원복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 정도의 코일은 요거 동그라미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중장비, 탱크 뭐 이런 쪽에 엄청난 하중을 버티는 쪽에 사용이 되는 거죠. 다음은 접시 스프링. 콘드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용어도 쓰여.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 잘 안 나오는 건데, 그죠? 어찌됐든 그 접시 스프링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접시 스프링은 이런 형태로 여러 겹,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요. 원래는 윗부분은 잘라서 안을 보여주려고 한 거고, 아래쪽이 실제 사용되는 형상의 모양인데, 요 작은 중간중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작은 간격들, 안쪽에 보이는 요 간격, 요런 거만큼 접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여러 겹을 쌓아 놓으면 그만큼 더 많이 접히고 많이 펴질 수 있다. 반대로 그냥 한 장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미세한 간격만 유지한다 하면 요 한 장만 써도 돼. 그런데 여러 장을 겹쳐서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다시 말해서 비대면이 1학기 전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가능성. 1학기 전체가 비대면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생물이나 뭐 이런 걸 공부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생각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들에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중간고사까지만 비대면 할 것이냐, 중간고사 지나면 잠시 뒤에 바로 대면 강의로 바뀌어서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죠.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곧 이 얘기가 될 것 같아. 이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고, 가능성을 점치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그 방향으로 먼저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불확실성이 제일 어려운 거지. 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잖아요.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지금 잠깐 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요거 끝난 다음에 과제 얘기하고, 예, 과제 저 하루에 출근을 하면 거의 2시까지 매일, 초반에는 이제는 주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일만 오전 내내 과제, 뭐 기타 등등 강의 준비 이런 거 하거든요. 만약에 대면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 전날이나 강의 준비해가지고 얼굴 보고서 쭉 얘기하고 과제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고 얘기 듣고 하면서 끝내면 되는데 비대면 강의하니까 이제 매일 해야지 돼 이거를.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단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지 돼. 독감 바이러스죠, 독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나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게 우리 A형 독감, 뭐 B형 독감 쭉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강함과 약함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리느냐? 만약에 바이러스가 강하다 하면 사실 전파력이 떨어져요. 전파가 안 돼. 왜냐하면 숙주가 죽거든. 바이러스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로 숙주가 죽어버려. 그래서 어느 선에서 그냥 전파가 안 되고 그 지역에서 그냥 부족이 멸종한다거나 지역 내에서 해결이 되는데 약하면 숙주가 안 죽어. 살아. 그럼 계속 전파되는 거죠.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물론 전파가 된다 안 된다도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숙주가 산다는 거는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어정쩡한 위치의 바이러스 중간에 강력함을 가진 바이러스다. 이게 이제 숙주가 한 뭐 몇 주 내에 죽지 않고 그 몇 주 내에 숙주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계속 전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독감. 뭐 A형 독감, B형 독감, 뭐 C형 독감 쭉 얘기하잖아요. 예. 요것들은 이제 무시할 수도 없고 바로바로 죽을 정도로 강하지는 않는데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 독감 요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인간하고 같이 생존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을 건너뛰고 계속 퍼져나가면서 돌고 돌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코로나19가 포함이 되느냐, 코로나19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그건 아직 미정이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얘네들 독감은, 원래 독감 바이러스를 생물 시간에 표현할 때 어떤 이렇게 모양을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모양이야, 독감이. 항체는 얘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독감 바이러스 들어오면 항체가 딱 달라붙어갖고 일치가 되면은 얘가 파괴가 되는 걸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만든다는 게 개념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거는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세포들의 단백질을 파괴한다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래서 딱 맞는 걸 잘 찾아내면 우리가 늘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예방접종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치료제가 안 나오면 코로나19는 인류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인류가 더 이상 전파가 안 될 정도로
인구수가 줄 때까지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해결책은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인류가 뭐 한 60% 이상 확 줄어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일이 없게 확 줄 때까지 줄어야지만 이제 해결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치료제가 나오려면 꼭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 된다. 그리고 치료제 나오는 시점은 빨라야 뭐 9월달 얘기하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근데 가을에 만약에 치료제가 안 나오고 새로운 겨울이 왔다. 그러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들의 특징은 이런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딱 감염됐어. 근데 그 사람의 특정 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여기 모양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 20이나 코로나 21이나 코로나 22나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치료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의 이런 독감 바이러스의 변형에 따라서 바로바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시스템이 인류의 정말 큰 숙제가 됐다. 중요한 건 당장 우리에게는 9월 달에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나마 나온다 하더라도 1학기는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그죠? 이거 방법이 또 하나 있어 진짜. 방법이 뭐냐면 요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방법이 뭐냐면 면역이죠, 면역. 그러니까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준비를 하는 그런 그 몸 상태를 만드는 건데 이게 예방접종 하잖아요, 보통. 예방접종에서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가 요즘 계속 들어와. 준비하면 사람이 그거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단백질들을 막 만들어 놨고 면역력을 키워 놓잖아요. 그냥 단순 면역력은 아니지. 사실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해놓는데 예방접종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방접종을 해서 해결하려면 조건이 있어. 이거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방접종 약이 없잖아요. 치료제도 없는데 예방접종 약이 당연히 없지. 일단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다 걸려. 그럼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 죽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테고. 그럼에도 그냥 다 걸려. 그럼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참한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질병,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이 개념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해준다? 이건 엄청 사회적으로 훌륭한 집단이긴 해요. 우리도 이거 생물 시간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국민들이 다 이 부분에서 동감할 정도로 충분히 그 공부한 거를 기억하고 있나 봐. 그래서 지금 그걸 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함정. 함정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19의 양성 반응 됐다가 치료하고 음성이 나와서 자가로 집으로 간 사람들 중에 다시 양성을 보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는 면역 체계가 제대로 안 나오는 면역을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 확률 가능성이 낮은 그런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누구나 코로나19 양성이 돼서 치료가 됐어.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해서만은 다시 걸리지 않아야지 되거든요. 걸려도 금방 바로 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면역력이 생긴 상태이고, 집단 전체가 아예 그냥 걸려서 해결해 보겠다는 이 방법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걸렸다가 치료가 됐어도 다시 걸려서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이다고 한다면 이 방법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 자체가 줄어야지 돼. 아예 전염시킬 이유가 없어져야지 돼. 우리는 열심히 이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 비대면으로 시간을 최대한 벌고, 무슨 시간을 버느냐? 치료제를 개발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빠르면 9월달, 안 되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매해 새로운 코로나가 창궐할 수도 있는데, 치료제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인류의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간단하지가 않거든. 뭐 허접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레포트 얘기하죠. 결국은 1학기 전체가 다 비대면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레포트를 잘해야지 돼요. 예. 언젠간 치료제가 나와서 해결되는데 지금 인류가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1학기를 또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핵심은 이제 과제를 열심히 한다. 오늘의 과제는 4주차부터는 감점 시작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잘해야지 돼요. 규칙 잘 지켜야지 돼. 아직도,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출된 과제들 보면 아직도 이 규칙을 안 지키는 학생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이제 감점 된다는 거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한 상태라는 거, 뭐 대부분의 학생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오늘의 과제는 시험 일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며칠 날 보겠다가 아니고, 나는 중간고사를 빨리 보고 싶다, 상관없다, 늦게 보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메일을 보내시는데, 그 메일 보낼 때 진짜 과제는 따로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빨리 보고 싶다, 상관없다, 늦게 보고 싶다. 이 세 가지 중간고사 시기를 딱 며칠이다 지금 뭐 여기 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간고사 계획된 중간고사 날짜 전후로 그냥 선정해서 할 거니까 요거 하는데, 문제는 진짜 과제는 오늘 4가지 있었잖아요. 4가지 기계 요소 있었죠. 4가지 기계 요소를 본인들 집이든 어디든 밖에 굳이 나갈 필요 없고 가까운 곳에서 4가지의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서 이 정보 같이 언급한다는 거. 4가지 사진을 찍는데, 이거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뭐 다른 사진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얼굴 확인할 수 있게 같이 찍어서, 최소한 한 장 이상은 같이 찍어서. 이거 너무 많은가? 이건 너무 무리한 과제인데? 그러니까 과제를 위한 과제 같은 느낌이다. 그죠? 4가지 말고 최소 1개로 하죠. 그러니까는 오늘 다룬 4가지 기계 요소 중에 한 개를 주변에서 찾아서 본인 확인 가능하게 사진 찍어 제출. 자, 사진 이미지는 너무 고해상도로 보내면 대용량으로 되거나 서로 불편하니까 적당한 용량으로
작게 변형해도 되고요. 약간 본인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싫다 그러면 약간 흐릿하게 해도 돼요. 요거 하고 이 사진 유첨해서 보낼 때 이 시험 중간고사 일정에 대한 거 같이 넣어서 보낸다. 됐죠? 자,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도 돼요. 이메일로. 이메일 여러분들이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편하게 보내시라고 이메일로 하는 거고요. 이메일 보내면 제가 질문이라고 제목에다가 코멘트 잘 넣은 분은 바로바로 봐서 회신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오전 시간에는 회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이 과제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고서 따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하는 학생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면 강의고 일반적인 강의 중에 특별한 온라인 강의를 한 거다 그러면은 저도 그게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게 하라는 학교 지침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숨겨두는 거죠. 좀 약간 치졸한 방법 같긴 한데 저도 그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고 중간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무작위로 언급되는 과제 잘 듣고 그 규칙에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출석, 과제, 중간고사 성적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 그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